아니 여러분, 저는 해밀턴의 랩을 보고 있었는데 랩이 끝날 때 그에게 전달된 논란의 발언을 접했습니다. 리카르도 아다미와 루이스 해밀턴 사이에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와의 간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이 질문을 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 외에도 두 대의 페라리가 스프링 클리파잉 SQ3에서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보다 훨씬 일찍 랩을 돌았습니다. 주말 동안 트랙의 그립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얼마나 불리한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밀턴은 8위, 르클레르는 10위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반면 맥스 베르스타펜은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두 대의 맥라렌은 2위와 3위에 있습니다. 페라리는 토고를 위해 싸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스프린트 클리파잉에서 성능이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확실히 조금 더 늦게 랩을 돌았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켄베르크, 알론소, 윌리엄스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에게 주어진 의사소통을 들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 for now. Norris did at 32.2. Been waiting for Verstappen. Piastri. 그러니까 이게 리카르도 아다미가 해밀턴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 간격에 대해 조금 업데이트 해준 거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주는 정보들입니다. 계속 가봅시다. 여기 해밀턴이 묻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리카르도 아다미에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뒤쳐져 있지? 8 tenths. 리카르도 아다미가 0.8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간격입니다. 네, 오스틴은 매우 긴 트랙입니다. 서로 다른 여러 구역이 있지만 간격은 중요합니다. Tenths in the first sector and 3 tenths. 2 tenths in the first sector and 3 tenths the second and third sector. 거기서 리카르도 아다미가 말합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 0.2, 두 번째 구역에서 0.3, 세 번째 구역에서 0.3을 잃습니다. 즉 베르스타펜에 비해 손실된 간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밀턴이 질문하는데 리카르도 아다미에게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건 어처구니 없습니다. 들어봅시다. Where do we lose that time?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잃게 되는 거죠? 어디서 잃게 되나요? 페라리가 이 순간 해밀턴에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페라리는 이 도발, 이 주장, 이 질문, 해밀턴의 이 질문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회 월드 챔피언이고 트랙에서 성능을 찾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저를 안심시켜주고 왜 차가 트랙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매우 걱정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약하자면 리카르도 아다미로부터 의사소통이 없고 그 후 이 직선이 끝날 때 해밀턴의 공식 위치를 알려줍니다. 제가 해밀턴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가요? 이봐, 뭐 좀 말해줘. 그리고 8이라고 말합니다. 리카르도 아다미가 해밀턴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팀 라디오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적어도 이것은 제 인상일 뿐이지만 함께 들어볼 수 있고 제 관점에서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를 기대하지 위기의 순간에 희생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확실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분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페라리와 다른 팀과의 비교를 위한 텔레메트리를 봅시다. 훌켄베르크, 알론소, 사인츠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스프린트 퀄리파잉 SQ3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드라이버들입니다. 해밀턴, 르클레르, 베르스타펜, 노리스, 해밀턴, 러셀 간의 비교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톱팀 간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라이버들의 다양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우선 텔레메트리를 보기 전에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발언을 듣고 함께 논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합시다. 논평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봤으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밀턴만 넣고
해밀턴이 말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밀턴은 그들이 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자유연습일에서 그들은 다른 모든 팀보다 더 경쟁력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스프린트 예선의 Q1부터 SQ2, SQ3로 가면서 성능을 찾지 못했지만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매우 실망스러워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클레르의 인터뷰도 들었는데 그는 조금 무리한 발언을 했고 또 르클레르는 더 어려운 세션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연습일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주행을 시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선에 들어갈 때 한 번도 소프트 타이어로 기록을 내보지 못한 채 예선 시도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밀턴보다 더 힘든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 경우 해밀턴은 찰스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고 이는 명백합니다. 그는 아메리카 그랑프리에서 더 많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르클레르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르클레르는 매우 낙관적이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가 어제까지 목요일에 우리는 포디움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클레르는 목요일에도 항상 너무 낙관적이며 이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페라리 집에서 그를 안심시키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조금 더 낙관적으로 기울어지며 지금은 과거의 다른 경기보다 덜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페라리가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 후 페라리는 포디움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페라리가 포디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스프린트 예선에서 10위에 도달했습니다. 요컨대 그는 항상 너무 낙관적으로 기울어지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경우 스프린트 예선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수정할 수 있는지 보지만 차가 갑자기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은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좋겠지만 주말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일 자석차를 급격히 변경할 수 없습니다. 르클레르가 말한 것은 우리의 잠재력이며 스프린트 레이스 후 페라리가 분명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프린트 레이스 후 폐쇄 공원의 창이 다시 열리며 정상적인 예선전에 차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이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 모두 페라리의 어려운 예선을 경험했으며 자유연습일에서는 강한 페라리를 봤지만 스프린트 예선에서는 매우 약했습니다. 왜일까요? 페라리가 엔진 매핑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며 해밀턴과 페르스타펜의 엔진 매핑 차이를 보면 분명히 부스트되어 있었으며 경쟁자보다 이 파워 부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자유연습일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린 구간에서 페라리는 레드불보다 더 힘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레드불은 느린 구간에서 가장 강한 차는 아니지만 맥라렌이 가장 강한 차이며 이미 페라리는 느린 구간에서 회전이 부족하여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텔레메트리로 그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것은 모든 페라리 팬들이 약간의 환상을 가졌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지만 자유연습일에서 해밀턴이 P1에 있었고 끝까지 41분이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밀턴이 좋은 주말을 보낼 수 있고 앞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높았으며 물론 페라리도 엔진 매평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자유연습일이 끝난 후 우리는 해밀턴이 8위, 르클레르가 예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 20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실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회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페라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밀턴의 8위, 르클레르의 10위를 말하는 포스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비교 분석을 먼저 하면서 텔레메트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가 어디서 입고 해밀턴이 어디서 회복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섹터는 독립적이며 한 섹터에서 누가 더 빠르고 다른 섹터에서 누가 더 느린지입니다. 예를 들어 르클레르는 스네이크에서 나쁘지 않으며 해밀턴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며 중앙 부분에서도 강하게 진행합니다. 르클레르는 심지어 해밀턴보다 0.1을 얻고 긴 직선 도로 전에 헤어핌에서 해밀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만 마지막 섹터에서는 르클레르보다 해밀턴이 더 많은 그립을 가지고 있으며 르클레르는 특히 후방 타이어의 과열로 인해 더 많이 미끄러지며 해밀턴보다 더 많이 미끄러집니다. 해밀턴은 르클레르처럼 오버 스티어링을 하지만
모나코 사람보다는 덜하며 이 미끄러짐을 더 잘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해밀턴은 랩에서 더 일관성이 있고 이는 타이어 온도 측면에서도 보답받고 있습니다. 반면 르클레르는 성능에서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섹터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세 번째 섹터에서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의 텔레메트리와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밀턴, ���켄베르크, 알론소, 사인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동차의 회전에 관한 중요한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 해밀턴보다 빠른 상대들과 비교하면 ���켄베르크, 알론소, 사인츠 모두 빠른 랩을 기록했으며 페라리는 어디에서 고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섹터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켄베르크에 비해 0.175초를 잃고 있습니다. ���켄베르크는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한 기준점이 되고 알론소는 더욱 빠른데 에스턴 마틴과 함께한 알론소의 차는 더 가벼웠고 사인츠는 약간 더 느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알론소가 직선 구간 끝에서 에스턴 마틴과 함께 놀랍게도 가벼운 상태로 직선 구간에서 빠르게 주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가장 강력한 특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주로 세 번째 섹터에서 회전 때문에 고전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곡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해밀턴은 127ml초의 차이에서 340ml초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 지점에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되며 마지막에도 조금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주로 손실이 발생하며 이 부분은 차량을 더 많이 회전시켜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방이 필요하고 특히 언더스티어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페라리는 시즌 내내 반복되는 문제를 보이며 이 축복받은 차량을 회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른 텔레메트리와 함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스타펜, 노리스, 러셀, 해밀턴을 봅시다. 거기서는 맥라렌과 레드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부 곡선에서는 맥스가 더 회복하고 다른 곡선에서는 노리스의 맥라렌이 더 회복하며 맥라렌은 주행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레드불보다 맥라렌이 더 강합니다. 레드불은 어디에서 더 강합니까? 예를 들어 바로 이 구간에서 더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아니라 레드불은 이 구간에서 더 강합니다. 거기 빠른 곡선에서요. 스네이크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레드불도 회복할 수 있지만 주행 속도를 보면 이 구간에서 레드불이 회복하지만 이는 차량의 특성보다는 맥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페라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구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력하며 페라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은 맥라렌이 가장 강력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좋은 회전, 낮은 속도가 필요한 곳은 맥라렌에게 유리한 땅이고 반대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레드불이 더 강력하며 싱글 입력으로 많은 회전이 아님 많은 주행 속도가 필요한 구간에서 맥스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도 페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를 보고 이 내용은 곧 온보드와 함께 보겠습니다. 페르스타펜은 곡선 진입 부분에서 강력하며 많은 속도를 가져야 하는 진입 부분에서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메트리에서 많은 곡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란색 피크를 볼 수 있습니다. 맥스가 진입할 때 매우 강력하며 시즌 초반에 부족했던 전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히 피아스트리에 비해 더 강력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노리스에 비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맥스는 매우 강력하게 진입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브레이크를 잡고 더 많은 속도로 곡선을 주행합니다. 이곳에서는 차이가 명확하고 늦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맥스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곡선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곳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온보드를 통해서도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보면서 맥스 페르스타펜의 온보드를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 많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기 맥스타펜이 압도적인 랩으로 자격을 얻어낸 스프린트 폴 포지션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선에서 꽤 넓은 궤적을 그리며 정확히 에이펙스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분리 지점을 조금 잃지만 많은 헤어핌에서는 정확히 줄에 도달할 필요가 없고 주행 속도를 더 높이고 후자 궤적이 아닌 조금 더 곡선형 유자 궤적으로 차량을 더 쉽게 직선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베르스타펜이 스네이크에서 차이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방향 전환 시의 정확성입니다. 핸들링의 정확성을 보세요. 이 프레임은 베르스타펜이 얼마나 노란 장애물에 가까이 가는지 보여주지만 그것을 건드리지는 않는 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리스는 더 좁은 경로로 여러 번 장애물을 건드리면서 속도를 잃었습니다. 장애물이 차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강하게 들어가고 차량을 흐르게 하는 방식을 보세요. 변속 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정확히 변속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입니다. 변속 소리가 들립니다. 더 많은 토크를 얻어 주행 속도를 높입니다. 이 전략은 스네이크 구간에 서대한 강하게 들어가고 엔진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계속 진행하며 여기 봅시다. 레드불의 좋은 회전입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코너에 도달합니다. 레드불의 좋은 회전은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을 잘 회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드불은 맥라렌보다 언더스티어가 더 심합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그의 경로로 레드불을 잘 돌립니다. 사실 그 레드불을 최대한 회전시키기 위해 아주 둥근 경로를 만듭니다. 이것은 베르스타펜의 확실한 스타일이고 이번 랩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더 많이 회전시키기 위해 일부러 코너의 안쪽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헤어핀 코너라서 당연히 그 경우에는 코너의 포인트까지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코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도 베르스타펜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페라리가 이 코너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 코너는 전적으로 회전의 코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넓게 나가다가 좁게 들어가서 정확히 코너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각도가 매우 넓어도 더 이상 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최대한 핸들 각을 주려고 하지만 그의 RB21이 회전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마지막으로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여기서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와 비교할 때 이 코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들어가고 이 코너에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빠른 코너로 차량의 좋은 지지와 접지력이 필요하지만 많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는 여기서 잘 들어갑니다. 약간의 손실과 경미한 오버스티어가 있지만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커브를 잡습니다. 맥스가 여기서 마법을 부립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한 바퀴입니다. 예선에서 베르스타펜의 엄청난 바퀴였습니다. 차량이 그를 그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는 차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같이 순위를 보면 스노다는 18위로 중간 타이어로 1시 35분 이를 기록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소프트 타이어로 1시 32분 이를 기록했고 같은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경우 베르스타펜이 진정한 차이를 만든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흄켄버그가 4위에 오른 것은 놀랍습니다. 대단한 흄켄버그입니다. 5위는 러셀, 6위는 알론소입니다. 사인츠는 7위이며 윌리엄스는 2명의 드라이버가 모두 톱10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흄켄버그가 4위를 차지한 것은 하루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자유 연습 일부터 좋은 주행을 했으며 그의 팀 동료 보르톨레토는 20위를 기록했습니다. 흄켄버그 정말 대단합니다. 알론소가 6위, 항상 스트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다운포스가 적은 아스턴 마틴이었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 경기들에 비해 확실히 발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발표를 들었고 페라리의 텔레메트리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음 휴식 후 헝가리에서 싱가포르까지 다양한 차량의 개선점입니다. 레드불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2026년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멈췄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총 0.1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르세데스는 0.070초입니다. 아니고 페라리도 0.010초입니다. 윌리엄스는 0.2초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스는 경쟁자들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라렌도 0.080초 정말 적습니다. 0.080초는 정말 미미한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각 톱팀 간의 차이입니다. 레드불이 확실히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차량 성능 순위에서도 2단계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페라리는 서스펜션 업데이트와 차체 하부 수정을 통해 여름 휴식 후 기대했던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상고가 원인이며 여러 번 말했듯이 모든 트랙에서 반복되는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차를 봤습니다. 여기서 팀 라디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폴 르클레르가 밀르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죠? 7단 기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거기서는 오일 냄새도 났기 때문에 저는 르클레르의 파워 유닛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엔진도 교체해야 하고 꼴찌로 시작할 겁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적어도 실내성 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 후에는 결과가 부족했습니다. 페라리의 성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페라리가 앞쪽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세계 챔피언십 경쟁에서 오스틴에서는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 중 누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라스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